재무부동산과 재무부동산과 통계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강의안, 다섯 번째 강의안 가지고 할 테고요. 72쪽입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조사 대상의 명단이 수록된 표본 프레임이 있어서 특정 유형의 조사 대상이 선정될 확률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즉 표본 오류의 정도의 표본 오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보다 이제 우월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실무에서 죄송합니다.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표본 프레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경우 그러면서 표본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정교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층화 표본 추출법, 그리고 군집 표본 추출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대상, 즉 관측지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 내의 각 표본들에 대해서 표본 프레임을 입수를 하고요. 그 표본 프레임 내의 각 표본들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뭐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난수표를 통하든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여기 다음에 설명하는 층화 표본 추출법 그리고 군집 표본 추출법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에서 무작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랜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랜덤하게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랜덤 또는 뭐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의도, 의지,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제 작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무작위, 뭐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무작위라고 하는 것, 무작위라고 했을 때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양주동 박사님 채점 예입니다. 그래서 양주동 박사님이 대학 강의를 하시고 이제 답안지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 답안지도 무겁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내용이 좀 가볍다라고 하면 그러면 답안지도 가볍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서 거기서 이제 답안지를 한 장 한 장 날려봅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답안지가 얼마나 가벼우면 답안이 얼마나 가벼우면 답안지가 가벼워서 저렇게 멀리 갈까 해가지고 안 좋은 학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떨어뜨렸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와 답안이 너무 무거워서 답안지도 무겁고 그래서 가까이 떨어졌네. 이 학생은 이제 좋은 학점 줘야지.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엔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예, 제가 학부 다닐 때도 그런 식으로 채점하시던 교수님이 한두 분 계셨었거든요. 저도 한번 당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조사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표본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점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추첨이라든지 난수표,
전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판단 표본 추출 방법 같으면은 조사자가 그 사전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조사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같으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모집단에 대해서 또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조사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그런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굉장히 커지는 굉장히 큰 그런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표본 프레임 입수하는 게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출을 했는데, 이렇게 추출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으면 자치구가 25개 있거든요. 부산광역시는 몇 개일까요? 자치구가 15개 있고 군이 1개가 있죠. 그래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3개 구를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서울시의 특성을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뽑아낸 3개의 구가 전부 다 강남에 있든지 전부 다 강북에 있다든지 하면 서울시 전체의 어떤 특성을 추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을 추출했는데 그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시장 조사에선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하위 집단을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집단, 즉 각각의 층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적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그냥 층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층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층 내에서 표본, 각각의 층 내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국을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행정구역별로 일정 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표본 오차, 즉 표본 추출과 관련된 오차를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표본 오차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보다는 동질적일 때 그때 표본 오차가 또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본 오차가 이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에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럼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하위 집단, 즉 층 간에는, 층과 층 사이에는 이질적이고요. 그 하나의 층 내에서는 동질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질적인 그 층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적정한 수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 표본 오차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층화 표본 추출할 때 중요한 거, 우리 할당 표본 추출 방법에서도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층화 표본 추출 방법에서도 그 층을 결정하는 변수, 층화하는 변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위 집단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하고 표본 추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하위 집단 구분을 하고 각 단계별로 층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래서 층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 표본 추출 방법에서도 분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성별로 나누고 성별로 나눈 것을 다시 또 연령대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 방법도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즉 그 어떤 구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층화를 한번 하고 그리고 각각의 층에서 또 그 분류 기준을 또 한 번 더 적용해 가지고 한 번 더 층화를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층화 표본 추출법은 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 그리고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 뭐 이거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위 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하위 집단이 전체 모집단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표본 중에 10%는 그 하위 집단 그 층에서 이제 정말 추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비례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하위 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언제 그렇게 쓰냐? 언제 이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주로 이용하냐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은 층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때는 비례층화 표본 추출하면은 그 층에서 하나도 표본으로 추출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표본 수를 갖다 정해놓고요. 아무리 적은 층이라고 해도 한 3개 정도는 정말 표본으로 추출하자. 그래야지 그들의 특성도 그 층의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써먹는 방법이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은 하위 집단 층에서 더 많은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좀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위 집단별로 최소 표본 수를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할당 표본 추출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할당 표본 추출법에서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위 집단을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층화 표본 추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집단으로다가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하위 집단 내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그냥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나 편입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은 할당 표본 추출법이 되는 거고요.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하위 집단을 구분해 놓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놓고 그 하위 집단 여기선 층이 되겠죠. 그래서 층별로다가 표본을 추출할 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이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표본 추출 비율을 정해놓고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나 편입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그게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군지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 표본 추출법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등이 꺼져가지고요. 다시 켜고 시작을 합니다. 상경대학 건물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상경대학 건물은 자정에 한번
전체적으로 꺼지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요즘에는 3시가 되면 또 한 번 더 꺼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데 싶어요. 자, 우리 마지막인 그 군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강의안을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지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요. 이 부분은 층화 표본 추출 방법하고 똑같죠? 근데 층화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그 나누어 놓은 그 하위 집단을 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군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수의 하위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하위 집단 내의 대상들을 모두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층화 표본 추출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프레임이 없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인데도 표본 프레임이 없을 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려고 해요. 그럼 전국에서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 몇 개의 학과 학년을 선정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 군지표본 추출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군지표본 추출 방법은 장점이 표본 프레임 없어도 표본 추출할 수 있다. 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인데요.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선정된 집단 내의 표본들이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서 동질적이다라고 하면 모집단을 충분히 대피하지 못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 층화 표본 추출 방법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층화 표본 추출 방법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 추출 단위가 하위 집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위 집단들 중에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위 집단 내의 대상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집단 간에는 서로 이질적이지만 즉 층 간에는 서로 층과 층 사이에는 서로 이질적이지만 층 내의 대상들은 동질적이다. 그래가지고 표본의 대표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 하위 집단 자체가 표본 추출의 단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난 그 하위 집단 군집은 몽땅 다 표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은 서로 동질적이지만 군집들끼리는 서로 동질적이에요. 아까 대학의 예를 들었을 때 모든 대학이 거의 동질적이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조사할 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공대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상경대학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조금은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 군집 간에는 서로 동질적이지만 군집 내의 대상들은 되게 이질적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요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의 차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의 표본들이 인구 통계학 특성에서 동질적이다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군집과 군집 사이에는 동질적이지만 군집 내에서는 하나의 군집 내에서는 이질적이어야지. 그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하면 전체 모집단을 갖다 잘 대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질적이라고 정말 서로 동질적인 군집들 중에서 하나를 추출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군집 내 모든 것을 표본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군집 내 대상들이 굉장히 동질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이제 좀 표본을 잘못 추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의 하나가 지역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표본 추출법은 말 그대로 지역을 하나의 군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 구분할 때 기준을 지리적 구역 또는 행정 구역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이렇게 이제 군집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군집들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선출된 일정세 지역, 그러니까 일정세 군집의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이제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정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속한 전체 대상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뭔가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모든 고객들이 뭐 고객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알고 있다라 고객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모든 고객들이 고객 카드를 정말 제출을 해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모든 고객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느냐? 백화점 정문을 통해 입장하는 고객들 중에 10번째 고객마다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입장하는 고객, 20번째 입장하는 고객, 30번째 입장하는 고객, 40번째 입장하는 고객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전체 대상을 10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들 중에 10번째 군집, 한 군집을 선택해서 군집 내 대상을 모두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고 군집 표본 추출법 중에서도 이 체계적 표본 추출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방법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적 표본 추출법은 표본 프레임이 없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군집 표본 추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프레임이 정확하지 않아도 뭐 아까 대학 예를 들었을 때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전국의 대학들 명단만 확보하면 되죠. 그 대학생들 명단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전체를 명단, 즉 표본 프레임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의 명단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표본 프레임 없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체계적 표본 추출법은 훨씬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대상이 골고루 분산되어 무작위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편의, 바이어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다시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롯데백화점 방문하는 고객, 10번째 고객, 20번째 고객, 이건 좀 무작위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객 조사를 할 때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이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도 훌륭한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부동산과 통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 하더라도 저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눈빛만 가지고 근데 또 눈빛만 가지고 누군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할 때, 또 가장 많이 활동을 해야 될 때, 가장 많이 연애를 해야 될 때, 또 가장 많이 여행을 다녀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시국이 돼가지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런 시국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2학년 학생들일 텐데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 듯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좀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이제 특히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내 적성에 맞을까?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키우면 될런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될런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학부 다니면서 지금 이 직업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 참 되게 행복하겠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20대 때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면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고민하시고요. 뭐 지금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요. 노력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돈도 버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3학년 1학기에는 제가 과목을 맡은 게 없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해도 먼저 만나면 먼저 가볍게 몽리라도 해주시면 참 고마울 듯 싶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으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